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YD의 최예린입니다. 올해 들어서 1, 2, 3월 석 달간 미국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 0.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치가 한 1% 초반 정도였고 작년 4분기 2.2%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작년 4분기 대비 3분의 1밖에 성장하지 않았고요.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성장세가 미약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유럽 증시가 깜짝 놀라 독일과 프랑스가 2, 3%대 급락했었는데 미국은 그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4월달 FOMC 회의가 때마침 같이 마무리가 됐는데 연준 위원들이 1분기 성장률이 나쁘게 나왔던 것은 날씨 탓, 서부 항만의 파업 탓,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달러 때문에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일시적 부진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옛날 같았으면 금리 인상 스탠스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던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워낙 환율에 민감한 시장이니만큼 현재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 원화의 절상 분위기를 막을 수 없었던 그런 재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FOMC 회의 결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때마침 BOJ 회의도 잡혀 있거든요. 강달러에 민감한 미국을 의식해서 일본도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FOMC 회의가 끝났고 불확실성이 일단은 1차적으로 마무리된 시점에 오늘 매수해 줄지가 우리 환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월말에 수출 내고 물량 나오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 화상으로 도움 말씀 주시겠고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은 직접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개장 전 주목 포인트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얼굴이 조금 크게 나와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이 나오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루머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유출되는 모습들을 좀 봤고 매기가 이제는 중소형주에서 좀 대형주 쪽으로 확산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슬슬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라온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쪽에 관심권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소형주의 가격 조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 그리고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쉬어갈 필요는 분명히 중소형주들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의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만약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중소형주들의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이제 매기들이 오고 있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의 가격 조정이 언제 마무리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매력이 부각될 때인 것 같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영동 멘토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예, 일단은 전일자의 미국 쪽에는 이 경기지표 둔화에 따라서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엔저라든지 아니면 실적 둔화라는 부분들, 이제 실적 쇼크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동조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연휴로 좀 앞두고 나서 좀 관망세가 좀 짙은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30일 목요일 우리 내일부터 황금 연휴 시작되죠. 일단 4월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5월을 코앞에 두고 일단 니케이는요. 어제 쇼와의 날로 휴장했었는데 오늘 BOJ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1%대 하락하면서요. 2만 엔선을 일단은 하향 이탈하면서 니케이는 출발했습니다. 우리 장은 어떻게 개장하고 있을까요? 앞서서 FOMC 회의가 막 마무리가 됐었고 미국의 안 좋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온 상태인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전일에 대비해서 이제 7포인트 좀
좀 넘게, 그리고 등락률로는 0.34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요. 지수는 2135.3포인트로 개장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역시나 뭐 연휴 전이기 때문에 아침장이 그렇게 세게 좀 나오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가 일단 한 종목 나왔고요. 상승 종목, 보합 종목, 하락 종목이 거의 대동소이한, 특히나 오늘은 좀 코스피 쪽은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대형주나 중량주, 소형주 이쪽 중에서는 대형주가 아침에 시작은 조금 약하게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07포인트, 등락률로는 0.01% 하락해서 개장을 했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코스피 대비해서 그렇게 역시나 많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3개, 그리고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하한가 가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중소형주도 역시나 마이너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두 장등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어느 시장이 더 빨리 올라오느냐, 더 빨리 개선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은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 중반으로 좀 가야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시점, 누가 더 반등이 강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지 양시장 속도 비교가 관건이다. 포트폴리오 짜는 데 있어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양시장 일단은 약보합 정도로 개장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돌발 종목에서 오늘 또 내추럴 엔도텍을 살펴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시각적 제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또 점 하한가로 코스닥 한 종목의 하한가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종목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업종별 흐름도 일단 알아보죠. 최영동 멘토님. 예, 일단은 뭐 업종 상승률을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조선건설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의약품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0.65%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운송 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82%의 약세 흐름들 진행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내수 쪽에 상당히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업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76%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건설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도 여전히 마이너스 1.33%의 흐름들,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자에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들, 은행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은행주도 일제히 마이너스 1.34% 약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내주고 있는 또는 이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랜만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기 민감주들이 빠르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좀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낙폭이 좀 크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나요? 플러스 0.11%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 측면에서 이제 의료 정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뭐 미래산업이 6.87% 강세 흐름들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업종 지수에 대해서는 1%대의 강세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13%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 상당히 조금 사뭇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금융 쪽에서 0.63%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가 플러스 0.48%, 소프트웨어 쪽에서 0.68%의 강세 흐름들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상황도 좀 보시게 되면 낙폭이 큰 것 같습니다. 운송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마이너스 0.55% 약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종이목재 마이너스 1.30%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코스닥 쪽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6%의 약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급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일단은 외인들 마이너스 34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마이너스 151억 정도의 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인 기관 쪽 마이너스 43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억 정도의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주체가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 나홀로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44억의 순 매수세, 거래소 같은 경우 192억의 순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외국인들 파는 과정에서도 매수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에서 21억 정도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업 전반적인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정도의 순매수세 외인들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성묘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8억 정도, 증권업종 같은 경우 7억 정도, 의약품 같은 경우는 5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수급 현황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 IT 종합 쪽에서 마이너스 31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쪽은 기타 서비스 쪽에서의 6억 정도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관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적인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투신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대한 움직임들 여전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마이너스 186억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도 순매수해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험 쪽에 대한 움직임들 한 2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 연일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 주체는 일단은 통신방송 서비스 쪽에서의 1억 정도,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1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이 눈치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 주체 다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개인들이 나홀로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오전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살짝 같이 주시긴 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고는 있네요. 3일 연속 팔려고 하는 걸까요? 선물 쪽만 많이 삽니다. 코스피는 다시 어제 장중에 그랬듯 2120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수급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코스피는 이제 개인들이 240억 수준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9억 순매도, 기관이 195억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창구별로는 금융투자와 투신이 좀 메인 창구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가 한 60억 좀 넘는 수준, 그리고 투신이 100억 좀 넘는 수준. 최근 특징은 투신 쪽에서 좀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펀드 환매나 수익률 관리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좀 수익 매물,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79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80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5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형주나 중소형주 아침 오전장에는 연휴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큰 차면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선물 포지션은 개인이 127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 가져가고 있고, 외국인이 1373계약 정도, 1000계약 좀 넘게 순매수 포지션, 기관은 소폭 순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옵션에서도 이제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 포지션, 그리고 풋옵션에서는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은 풋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하단은 좀 잡아놓고 상단에 대한 포지션을 좀 열어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져도 그렇게 심한 충격이 있게끔 빠지긴 힘들다. 물론 옵션이나 선물이나 포지션 정리하는 게 한순간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장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오전장에 조금 밀리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이것보다 약간 더 힘을 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를 들여다보죠. 유진투자선물로 가서 듣습니다. 이주원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나흘 연속 밀리면서 1,06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간밤에 FOMC 회의,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나오지 않은 재료인 BOJ, 브라질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50bp 올렸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나요?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원 40전 상승한 1,070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069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07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밤에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부진과 4월 FOMC 회의 결과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종료된 4월 FOMC에서는 향후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았고요. 1분기 성장률이 0.2%로 크게 부진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역시 연율 2% 하락하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최근의 부진이 평가하면서 달러가 낙폭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엔화는 달러엔이 119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유지하면서 달러원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70원 8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68원 60전보다는 약 2원 20전 정도 상승한 셈이었고요. 미국의 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상 지연 전망이 강화가 됐지만 달러엔이 지지력을 보인 점이 달러 하에도 상승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N1 제재 환율이 800원대로 진입하면서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대한 부담은 오늘도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1060원 중반대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월말 내고 물량이 환율에 상당히 제한되면서 좁은 거래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BOJ를 앞둔 경계심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환율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여부의 환율의 낙폭이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66원에서 1073원입니다. 네. 의외로 엔화에 동조되면서 지금 1070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출발하게 됐는데 오늘 다시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식을 매입해 줄지가 변수가 될 것 같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외환시장 출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마지막 거래 돌발 종목 첫 종목은요. 약속해드린 대로 내추럴 엔도텍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점 하한가라고 하죠.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잠겨있는데요. 식약처가 오늘 드디어 진실 공방을 끝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다시금 하한가에 접어든 내추럴 엔도텍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삼성제약이요. 그 췌장암 치료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 급등 오늘 갭상승까지 동반이 돼 있는데 내추럴 엔도텍과 삼성제약 분석은 최영동 멘토님이 도와주시죠. 예, 일단은 뭐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이슈가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전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하한가가 좀 풀리면서 장중 대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일단은 좀 악재 요인들 다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날 당일날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뭐 대표가 이제 일정 수준에 대한 이제 가짜 백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섞였다라는 얘기들이 뭐 시인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시장에서 신뢰를 한번 잃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살아나기에는 상당히 조금 사뭇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뭐 순매도세로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그러들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주가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급락 가격이 이전의 가격대가 9만 원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연일 지금 하락세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반토막은 상황이 이미 났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디까지 반등이 난다라는 부분들 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식약청에서 일단은 뭐 뒤집을 수 있는 발표를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이제 바닥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아니면 이제 하한가가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뭐 잠재적인 뭐 가능성들은 뭐 내포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신뢰 자체를 회복시키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만약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뒤집을 만한 내용을 발표한다라고 해서 하한가가 풀리면 예.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좀 더 손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예, 약간 그렇습니다.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한가가 풀리면 바로 그냥 나와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식약청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도까지도 나와 있는 있었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급격한 상승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이 자리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낙폭 과대로 또는 이제 매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상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센 가격대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직전에 우리가 원하던 시장에서 원하던 가격대까지 회복세는 네.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매수를 하셨던 분들 또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 가격까지 회복, 그거는 아마 우리가 좀 따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습니다. 일단 식약처가 정말 이 모든 연일 하한가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빠른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뒤집는 결과 발표를 할지, 일단 그 내용이 일단은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삼성제약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암 치료제 시판을 할 수도 있겠다고요? 예, 일단은 제약주들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강장 제격제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내용들은 이제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시판에 대한 가능성들 또는 이제 신약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발성으로 또는 이제 당일에 이슈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21선과 5일선과의 이제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일단은 뭐 좋은 내용들이 좀 나갔습니다. 네. 그렇더라고 되면은 당일 뭐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횡보 구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슈가 잡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최저금 쪽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신약 개발이 좀 진행과 동시에 이제 처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제약을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약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셨을 때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진행이 됐을 때 급등락이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연초 대비 지금 3,000원대의 주가가 신약 개발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11,000원대까지 고점까지 찍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삼성제약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의 쌍고를 만들어낸다. 쉽게 말씀해서 다중 고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시장에서는 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 또는 이제 스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1,000원대를 과연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은 이전 고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전 고점 돌파 가능성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주 가운데 GS건설이 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연속 흑자를 내긴 냈는데 역시 주가는 부진합니다. 대우건설은 뭐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8일, 9일 연속 밀리고 있어요. 건설주는 오늘도 부진합니다. 제일모직 역시 실적을 냈는데요. 실적 부진, 특별히 패션 부분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주가도 꽤나 좀 밀리고 있는데요. GS건설과 제일모직 분석은 김구나 연구원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GS건설이 오늘 한 4% 넘게 좀 빠지고 있는데 실적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흑자 전환했고요. 일단 GS건설이 한 300억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좀 기대를 했던 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인데 시장 컨센서스에 좀 밑돈 게 오늘 하락폭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 개선 그리고 저희 호텔 파르나스 호텔 매가 그에 따른 현금 흐름의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죠. 근데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긴 했는데 현재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력도가 이제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고 직전 고점이 37,000원 그 이상 뭐 38,000원, 4만원을 가려면 실적 개선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들은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제 해외 쪽에 이 현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좀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생각보다 이제 실망 매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중기 이상적으로는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실적 개선이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또 하나가 국내 건설사들이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주택 시장인데 이게 좀 공급도 많았고 어느 정도 좀 화랑을 탔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뭐 꾸역꾸역 끌고 갈 수 있을 수도 있으나 내년부터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들은 과연 올 한해 얼마만큼을 보여주느냐가 이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건설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32,000원 오늘 갭으로 좀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31,000원 뭐 3만원 초반대에서는 좀 한 번쯤 공략해볼 수 있는 가격대는 맞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이거보다는 일단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다가 실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바뀌어야겠죠. 시각은 트레이딩 전략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1분기 역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이었죠.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0억 지난해 같은 기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113억 97% 감소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일단 뭐 제일모직도 시장 컨센서스를 좀 밑도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패션 쪽 실적이 특히 부진했는데 사실 시장 컨센서스는 한 200억에서 300개 내외 정도 영업이익이 좀 전망이 됐는데 굉장히 못 미쳤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주가 조정이 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만 가지고 접근할 종목은 아니다. 그 전체적인 스토리도 있고 분명히 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종목인데 일단 실적 때문에 좀 주가가 충격이 한번 왔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죠. 더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6만 원 언더서부터는 제일모직은 좀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물론 이제 15만 원이 깨지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저점으로 잡으시고 16만 원 언더서부터 분할적으로 매수하면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모직은 16만 원 밑에서 분할 매수 해봐도 괜찮겠다. GS건설도 역시 실적이 뭐 빠르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중장기로 좋아진다고 보고 3만 1,000원 정도의 공략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국내 건설 경기가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주가 최근에 대부분의 증권주가 한 21선 정도까지는 밀려있는 상황에서 대우증권의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때문인지 같이 좀 밀리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플랜텍은 뭐 전 대표이사 횡령을 기점으로 해서 흔들리더니만 울산 공장 생산 중단 검토 소식에 어제 거의 뭐 한가 같고요. 오늘 또 추가로 급락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 포스코플랜텍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현대엘리베이터가 2,600억대 대규모 유증 발표 이후에 지금 역시 급락합니다. 대우증권부터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최멘토님이 봐주시죠. 예, 일단은 뭐 대우증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오늘자에 좀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약세로 돌입을 해버리게 되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증권주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대우증권 하나만을 보실 게 아니고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대변수에 대한 움직임들도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조금 우호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증권 업종이다. 대표적인 증권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호실적을 발표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 뭐 매수매도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2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됐었을 때 진입을 하시는 전략들이 가장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가지고 실적을 믿어보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개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조정을 틈타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장이 뭔가 뭐랄까요? 물론 지금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막 이렇게 한 몇 달 전, 한 달 전쯤의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증권주도 그냥 트레이딩 구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뭐 얘기를 굉장히 좀 잘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2005년도 2월달, 1월달과 2월달의 초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 중순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던 구간들. 그리고 이제 3월달과 4월달로 넘어서는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던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5일선과 20일선 일정 수준에 보시게 되면은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들 또는 이격 자체를 줄이는 과정들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엔화 자체도 마찬가지로 4월달 초순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단순하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한 재대화 구간을 만들어내는 빌미로밖에 해석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들 같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접목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권주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는 상승 흐름들 아니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은 증권업종에 대해서 단순하게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는 너무 다른 여타 종목처럼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아시잖아요. 그죠? 시장하고 같이 연동돼서 증권주는 매매하시는 센스 필요합니다. 포스코플랜텍과 현대엘리베이터 급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급락하는 종목군들은 뭐 늘 이유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포스코플랜텍 같은 경우는 전일자에 대한 이제 울산 공장에 대한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공시
정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측에서 상당히 조금 뜨뜻미지근한 답변을 좀 했었죠. 1개월 내에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 네. 그리고 또는 앞으로 내가 시간적인 부분들을 투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선 쪽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겠죠, 시장에서.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차익성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손절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3.45% 굉장히 좀 큰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신규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잘 착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잠재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1차적인 접근을 일단은 좀 제한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쩌죠? 일단은 한순간에.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구간에서 매도라고 의견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하한가에 잠겨버리고 매물대가 좀 매물이 잠재 매물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로 인해서 바닥권에서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미 지금 손실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유중은 또 왜 하는 건지요? 엄청난 예, 거예요. 현대엘리베이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갑자기 좀 나왔습니다. 네. 유중에 대한 움직임들. 일단은 뭐 마이너스 3.90 정도고요. 뭐 규모 자체가 2천억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희석되는 부분들, EPS에 대해 희석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으로 흘러버린다고 하게 되면 안 좋은 흐름들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유중에 대한 이제 목적 자체가 상당히 조금 클리어해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쪽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정도 하락은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대한 희석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121선 121선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뭐 무상이다, 유상이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이 유상증자로 받은 자금을 가지고 과연 어떠한 사업적인 활용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보시게 되면은 120선 자체를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도 마이너스 6%대 급락세로 출발했지만 지금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면서 양봉을 만드는 중이네요. 제약주 얘기를 한꺼번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삼성제약 췌장암 치료 이제 그 백신을 팔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뭐 같은 계열사죠. 젠백스도 때문에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녹십자도 어제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수익성 별로 안 좋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일단은 급락합니다. 메디프로는 상한가예요. 지금 상이 약간 풀리고 있나요? 치매 진단 키트 수출 얘기가 있습니다. 조화제약이 오늘 오르는 이유가 재밌는데 내추럴 엔도텍의 백소를 대체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조화제약에서 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뉴스인데 녹십자, 메디프론, 조화제약 시간이 뭐 허락되면 젠백스까지 김근호 연구원님이 봐주시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져서 시작을 했고 빠졌는데 일단 주 요인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부진이 나왔죠. 일단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성장은 했습니다. 2,100억 좀 넘었는데 시장 기대치에는 일단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9%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를 많이 밑돌았고 상품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독감 백신 수출이 좀 뒤로 이연된 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된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때문에 좀 빠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 2분기부터 다시 기대감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보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격은 일단 왔는데 오늘이 바닥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밑거리를 들어준다면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 키트에 대한 수출 허가 이 부분 때문에 이틀째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인간 혈액의 TTR 농도를 측정하는 엘리사 키트의 수출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획득을 했다라고 28일 날 밝혔죠. 알치 플렉은 인간의 혈액에 존재하는 이 TTR이라는 게 이 트랜스 타레틴 단백질 제가 생리학이나 의학을 전공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단백질 혈액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양을 측정해서 알츠하이머성의 치매 환자를 조기에 좀 스크리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외 진단 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츠 플렉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 진단키트 수출허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매물들이 굉장히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조화제약도 좀 상승폭이 큰데 이슈는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에 대한 이 대체제로 이 조화제약의 제품이 선정이 됐죠. 그래서 최근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조화제약이. 근데 이게 백수호의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 부각이 된 거죠. 그게 이름이 에로스트 A죠. 이런 제품, 약품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뭐 또 생각보다 내추럴 엔도텍이 유리한 얘기가 나오면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가 하한가 풀리고 조화제약이 빠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두 종목 다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제약하고 젠백스 뭐 같이 좀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좀 나왔죠. 그 이유는 내추럴 엔도텍의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모습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게 식약처 시판 승인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는데요. 식약처로부터 췌장암 치료제인 리아벡스주의 이 시판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를 29일날 했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췌장암 치료 백신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된 거고요. 일단 국내 췌장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재료의 강도치고는 뭐 주가의 큰 움직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약주 또 한번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네이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 저희가 출발 증시와의 일부 말미쯤에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데, 라인 상장에 대해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 시키는 네이버인데, 실적을 통해서 네이버 주가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어제 엔저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일본한테 다 뺏긴다, 이런 분석 속에 급락했었죠. 하한가는 아니었는데 오늘 반등을 합니다만 또 반등도 썩 시원하진 않습니다. 윗꼬리를 동반하고 있거든요. 호텔신라, 네이버 두 종목을 마지막 돌발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 멘토님. 예, 일단은 뭐 네이버 좀 아쉽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국내 포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증권사에서 각 증권사에서 예측을 했었던 컨센서스 자체는 7,550억 원의 영업이익이 2,035억 정도의 예측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에 살짝 좀 못 미치는 매출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7,4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1,919억 정도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 실적 시즌 들어와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들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은 굉장히 조금 좀 부정적인 의견들 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화답하지 못하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광고 단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광고가 과연 살아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한 2개월에서 3개월 내내 계속적인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신규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70만 원대가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라인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라인 같은 경우 과연 네이버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지금 뭐 이 시간에서 뭐 일단은 뭐 컨퍼런스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뭐 라인이 성장세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에 대한 성장성들은 일단은 뭐 주가에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하실 분들은 70만 원이 오히려 돌파되면 보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 자체도 마이너스 1.18%.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충격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다중바닥 형성해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까지 빠진다라고 되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뭐 일정 수준에 대한 하락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이너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일단은 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 과연 변동성을 줄여내주고 직전 고점 또는 이제 단기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70만 원대의 박스권 상당히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음과는 성격이 좀 다른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황관계상 호텔신라에 대한 전망, 전략 그리고 시장 전략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호텔신라는 뭐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국의 소비세 인하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네.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뒤로하고 0.45%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중소비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치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이제 고가품에 대한 라인업이 굉장히 좀 잘 꾸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들은 일단은 뭐 상쇄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중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장 일단은 뭐 0.45%의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일단은 전일자에 보여줬었던 낙폭 과대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음봉 그 자체를 돌파되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그래요? 해보시는 게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증권업종을 상담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졌을 때 네. 이러한 이제 이격 자체를 내줄 수 있는 또는 이제 이격 자체를 줄이는 빌미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수순들 뒤로 밟고 있는 코스피가 과연 요번 주 있을 연휴를 끝내놓고 다시 한번 반등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양시장 다 21선을 깨끗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좁혀지는 구간들 또는 접전이 만들어지는 구간 속에서의 기술적인 반등들은 다음 주서부터는 본격적인 다시 한번 유동성이 아직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다 불거졌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실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 21선 이격 좁히기 차익실현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 다음 주부터는 반등이 나오길 기대한다 하셨습니다. 최영정 멘토 전략 들어봤고요. 김근호 연구원님은 아까 대형주에 대한 어떤 뷰를 좀 좋게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코스닥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충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고민 없이 대형주에 대한 관심 확대하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일단 전기전자 섹터하고 철강 섹터인데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 쪽에서의 대형주 쪽의 매기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기 때문에 매력이 더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 코스닥이 지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해지면 결국에는 매매하기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만약에 뭐 종목들을 잘 찍으셔서 잘 먹을 수 있다면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있고 더 이 안전성이 있는 이 대형주 쪽의 IT 섹터와 철강 섹터를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IT 철강 섹터를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닙니까? 네, 저는 뭐 단기적은 아니고요. 저는 뭐 중기 이상으로 좀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마 이 중소형주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뭐 가격 조정 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롱텀하게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소형주 조정을 받으면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련 없이 대형주 매매를 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IT와 철강 섹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동 멘토님 강연의 일정 잠깐 들어보고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주 5월 2일입니다. 이번 네. 토요일 날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 일단은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조금 N자형 패턴으로 또는 이제 조정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N자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전략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의 이제 일환으로서 다시 한 번 더 2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투자 전략 또는 하반기를 바라볼 수 있는 상반기 2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략들 꼭 얻어가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황금 연휴에도 글로벌 증시 마감가 보고 계실지 몰라요. 이때 한번 시간 내셔서 강연의 발걸음 해주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는 2130선까지 일단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빨간불까지 지금 켜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 HMC 투자증권 서초 지점에 계시는데요. 연휴 앞두고 있죠. 현금 비중을 30% 이상 확보했으면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정영훈 팀장님은요. 역시 연휴 앞두고 숨고르기 국면 보여주고 있는데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연출 중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임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고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전략. 안상현 대리님은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연휴 앞두고 있어서 현금을 확보하자 의견,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사더라도 많이 좀 밀렸을 때 사자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김현겸 주식팀장 연결해 자세한 전략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래 중소형주 비중을 좀 줄이고 대형주에 관심 갖자 이쪽에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최근에 환율이 또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환율도 살펴야 되잖아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이 미국 1분기 GDP의 부진한 발표,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냥 중요한 점은 어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좀 변화가 되는 좀 조짐이 보였죠.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랜만에 매도가 양은 크지 않았지만 매도로 좀 대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 관점으로 잡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 매물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한다면 우리 시장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수급적인 모습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비중을 계속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의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다다음 주 이제 갈수록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실적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더 선반영되어 있는 이런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에 아무래도 실적에 맞물려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리 좀 대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실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중소형주 쏠려있는 코스닥 말고 때문에 대형주 보자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대형주 가운데 앞서서는 다른 분은 IT나 철강을 좋게 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느 쪽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제일 선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아무래도 IT겠죠. 하지만 실적은 그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발표가 나온 것 역시 사실인데요.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등 우리 IT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최근에 환율 움직임이 1,100원을 깨고 1,0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수출주에는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의 여파가 미리 선 반영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달러 환율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IT 쪽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환율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주도 업종으로 나타났던 증권주나 증권업종이나 건설업종 이쪽 역시 최근의 조정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 역시 좀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를 여전히 좋게 보셨습니다. 워낙 강세로 IT는 수출주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겠지만 이미 선조정으로 그 모든 것을 소화한 상태라고 본다 하셨습니다. IT, 그밖에 증권건설도 여전히 좋게 봐주셨습니다. 대형주 관점이세요.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략 들어봤습니다. 황금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는 아닌데요. 딱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선물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산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선물 시장 맥점 짚어주시는 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러다 정말 하락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오전장에 272대를 지지하기는커녕 268대까지 밀렸다가 중가상 269 겨우 챙겼는데 오늘 다시 268대를 오전장에 보여주네요. 일단 수급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304억 순 매수, 외국인 73억 순 매수, 기관 321억 순 매도 중입니다. 선물 시장 살펴보면 개인 512계약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1005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323계약 순매도 중이고 옵션을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1,025계약 순매수, 풋옵션 9,309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1,778계약 순매수, 풋옵션 2,086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2,446계약 순매도, 풋옵션 7,414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 쪽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 순매수 수량만 좀 늘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만 지금 특별하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그 주요 지지 저항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70, 2차 저항선이 272, 하단 1차 지지선이 267.50, 하단 2차 지지선이 266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오전장에 결국 272를 돌파를 실패한 이후에 267.55까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준 이후 269까지 회복하며 마감하였는데, 어제부로 시장은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하락 조정세 초입 단계입니다. 어제 지지해주지 못했던 종합주가지수 2150 가격이 이제는 강한 상승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오늘의 선물 가격 움직임은 266과 270 사이에서 움직이며 270 가격 부근에 올라오면 저항 가격에 하락을 하게 될 것이므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마찬가지로 266까지 내려가면 매수로 대응을 해도 나쁘지는 않으나, 지금 현재 전체적인 움직임이 하락 조정세이기 때문에 상승 반등보다는 하락 돌파 시세가 더 세기 때문에 지지 가격 매수 전략보다는 저항 가격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수익률 면에서도 유리하게 거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수급적 부분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 정도만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선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선물 순매수 금액 크기로 보았을 때는 이는 저항 가격 부분에서 매도로 전환되기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가격들이 270 가격 올라오면 저 가격 부분에서는 강하게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계속적으로 하방 조정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올라오면 매도를 때린다라는 마음으로 매도 거래를 좀 노려서 진행을 하시면 될 테고, 주요 저항선 가격에서 매도를 때리면 좀 더 수익적인 면에서도 좀 유리하게 거래를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코스피 2150에 해당하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270선이 아마 저항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매수 전략으로 배틀을 대지 말고 270선 오면 짧게라도 그쪽에서 매도 치는 전략으로 임해보자,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270이 일단은 저항일 것이다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센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선물시장 맥점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또 쉬어갑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글쎄요, 개인의 나홀로 매수,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 빨간불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추럴 엔도텍 관련해서 식약처의 지혜조사 결과 발표가 나올 테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저희가 증시 탑5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조정세를 길게 생각보다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증시 탑5 시간에 또 속보 나오면 내추럴 엔도텍 관련 뉴스도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내추럴 엔도텍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도, 종목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도 모두 11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